Welcome to the Diamond Block. 이어서 주성CMC 김범석 대표님을 모시고 정비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잠실주공 5단지, 최근 핫한 압구정 3구역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단지들을 정말 많이 진행해 주신 국내 1위 정비업체 주성CMC에서 다음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범석 대표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성CMC 대표이사 김범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비회사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아마도 재건축, 재개발 분야를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비회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분은 도시계획을 해주시는 분이고, 저희는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자가 건축계획을 수립을 하면, 조합이라는 단체는 이 사업을 대부분 처음 해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처음 접하실 텐데 10년이 넘는 사업을 두세 번씩 해본 조합장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행정적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허를 부여해서 전문적인 행정 컨설팅을 해주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지금 준비위원장님도 계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 어디든 현수막 붙여가지고 안전진단 통과했다, 우리 뭐 준비위원회 발족했다라고 현수막이 붙으면 당장 어떤 질문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이 어떤 생각나실 텐데, 우리 언제 이주 나가요? 나 40평 가려면 얼마 내야 돼요? 이게 지금 당장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사업이 성공해서 진행돼도 10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나 이주 언제 나가는지 돈 얼마 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설명 들으셨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까지 나와서 정책을 바꾸겠다고는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런 단계에서 뭐 도대체 어떤 절차로 이주를 할 것이며, 또 여러분들의 비용 부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분이 되는지,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또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지금 내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동의서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의서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이미 통과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안에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 건지를 그동안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특별법은 4월 27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근데 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이 또 행정규칙까지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발표로서는 올해 안에 시행령이 제정되고 선도지구 지정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제정이 돼야만 선도지구는 어떤 요건을 갖춘 단지를 지정하겠다라는 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해 안에는 선도지구가 지정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각종 지원단체를 지정을 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어반 플랫폼처럼 사전 컨설팅 용역도 같이 서비스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여기 고양시장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선도지구가 지정되자마자 여러분들이 개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런 절차가 다 진행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유자분들의 워낙 갈망이 크시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이라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고양시청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신도시보다는 여러분들이 개별 사업을 먼저 빨리 착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12월 달까지 선도지구 지정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집을 부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지정된 선도지구 내에서는 아까 그동안 설명드리신 과정처럼 우리 땅은 그러면 용적률 얼마로 개발하고 싶어요. 그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기부 체납할게요.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수립을 하고 나면 특별정비계획 수립하고 여러분들한테 공람 절차를 거치고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심의를 통해서 자 이제 그럼 그 방식대로 사업하십시오라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전진단이 통과돼야만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일기 신도시에 특별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개별적인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셔서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1월 10일 날 발표된 내용으로는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시점까지만 전까지만 거치면 된다라고 완화 또는 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 승인 조합 설립도 병행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절차대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땅에다가는 공원을 얼마 넣고 도로는 몇 메타짜리를 넣어서 우리는 용적률을 얼마만큼 짓겠습니다. 그 안에다가는 몇 평형짜리 몇 세대 정도까지 짓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계획을 합니다. 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그 정비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정해지잖아요. 정비계획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싶어하는 외곽선을 정하는 개념인데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그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몇 명인지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 절차가 끝나면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추진위원회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에 동참하시면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다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조합 설립이라는 절차를 또 거쳐요. 그럼 조합이 설립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요. 그럼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에 선정이 되면 공사비 등이 확정이 되겠죠. 시공자 선정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거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건축 허가 행위가 끝나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나는 몇 평형 갈 거야. 나는 몇 평형 가는데 돈은 얼마 낼 거야 라는 거를 처분하게 되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이 끝나야만 이주하시게 되고 철거 절차를 거쳐서 착공하고 입주하시게 되는데 화살표 단계는 사실상 몇 개 안 되죠. 근데 이 단계를 진행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업 시행인가 건축허가 내겠습니다라고 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통상 재건축 사업하면 10년 넘게 걸린다라고 하는데 한번 기간을 따져볼게요. 안전진단 받은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통상 2.5년 정도 걸립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에 서울시 재작년부터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시행하고 있죠. 그 보도자료를 보시면 서울시를 예를 들면 정비구역 지정받는데 통상 5년이 걸리답니다. 근데 그걸 2.5년으로 줄여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별적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도 사실상 뭐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도 보통 1.5년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이 늘어지고 줄어드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동의예요. 동의서를 빨리 내면 기간이 줄어드는 거고 동의서를 안 내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자 그럼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해야 되는데 그냥 공고 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해서 총회해갖고 뽑으면 금방 될 것 같지만 시공자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그 건축 설계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작성하시게 되죠. 서울시는 내역 입찰이 기본적이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내역 입찰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사비 인상에 대한 리스크나 아니면 갈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발주하시는 조합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내역서를 만들고 그 내역서에 기초해서 설계자를 뽑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것도 1년이 걸려요. 그러면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받는 것도 1.5년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몇 평은 가실 겁니까? 라고 신청받고 여러분들이 신청한 걸 가지고 그럼 당신이 30평 갈 수 있어요? 그러면 30평 가게 되면 얼마 내셔야 됩니다. 라는 걸 수립하는데도 1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주하고 철거하잖아요. 이것도 1년 걸려요. 근데 이주를 누군가 거부하고 안 나가. 그럼 이거 몇 년 걸릴지 몰라. 아시죠? 이주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뭐 2, 3천 세대 되는 아파트도 6개월 정도를 보고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주 끝났다고 바로 못 보십니다. 성면 제거하고 철거, 전찰 거치고 이런 걸 거치다 보면 거의 1년이 넘게 걸리고 그리고 비로소 공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층수도 완화하고 있는 추세고 한데 공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동안 가장 많은 사례인 그 35층 기준으로는 보통 36개월, 34개월 뭐 이 정도에서 공기를 제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40개월 넘게 제시를 합니다. 뭐 레니콘 타설하는 시간까지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공기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입주하시고 여러분들 남은 비용들, 모자란 비용들을 정산해서 해산까지 하는데도 1.5년이 걸립니다. 이거 다 더해보세요. 10년 훅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여기 앞에서 준비하고 계신 준비위원장님한테 나 언제 이주 나가요? 나 분담금 얼마 내요를 물어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답은 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이해해 주시면서 사업에 동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들이 얼만큼 단축될 것인지 또 어느 절차가 생략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이 확인이 돼야만 더 구체적인 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목적은 4개의 단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지로 블록화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끼리 빨리 동의해서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 왜 옆 단지를 껴들려고 하느냐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통합을 하게 되면 단지가 커지잖아요. 대단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형대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건축 배치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단지 안에는 뭐 골프장도 있었으면 좋겠어, 수영장도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개별 단지로 쪼개면 그게 들어갈 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대규모로 개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종 복리시설들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하 공간을 통합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한 블럭 한 블럭씩 한 단지씩 개발을 하게 되면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못 파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 공사 면적도 커질 뿐더러 그 한정된 공간에서 주차 대수를 맞추려다 보니까 지하층을 한 층 더 팔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지하의 외곽의 둘레 길이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통합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도로 하부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다 보니까 지하 공사비도 줄 수 있고 또 지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개발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단지별로 이견이 충돌될 경우에는 아무리 여기 고양시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 통합 개발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끼리 싸움만 할 뿐이지 사업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견이 다 통일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대형 평형이야. 저기는 소형 평형 위주야. 근데 왜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개발해서 우리가 이익을 뺏겨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깁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 그 조망이 좋은 남쪽에 있는데 저 뒷단지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 내가 뒤로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하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세대수보다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에 다른 사람들하고 경합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본인들이 각각 평가한 평가액 기준대로 배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단지 위치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서로 손해가 없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 단계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아까 보신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몇 평을 가실 건지 그런 의견들을 다 취합한 다음에 조합에서는 이 의견대로 배분을 하려다 보니 어떤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만 서로 간에 손실이 없이 갈 수 있겠구나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통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심지어는 저기 한강변 쪽은 더 심하죠. 나는 한강을 보고 있었는데 개발함으로 인해서 왜 한강을 안 봤던 사람들도 한강을 보냐라는 이기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이는 행태예요. 나는 한강을 바라봤었지만 내 뒷동은 한강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럼 그 사람은 뒤에서만 봐야지 그 사람한테 한강을 보게 만드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비용으로 정산이 돼요. 관리처분이라는 거는 내가 한강을 못 봤던 곳에서 한강을 보는 곳으로 배정을 받다 보면 더 비싼 집으로 가는 꼴이잖아요. 그럼 난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다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중간에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다니는 도로도 저희가 포함해서 그걸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그 도로나 기반시설, 공원이나 이런 하부에 깔려있는 각종 상하수도, 통신관, 전기관, 소방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전을 시키거나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별 단지만 개발할 때보다는 그런 비용들이 더 증가가 될 수는 있어요. 이 도로 밑에 있는 상하수도를 다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냥 무작정 자르면 옆에 단지들이 못 쓰니까 그걸 다 옮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추가가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비용들조차도 정비 기반시설 기금으로 지원을 할 목적으로 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내 공공 개방 공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요즘은 단지 규모가 커지면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지 중간에 공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단지 중간에 주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공공보행, 교차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상 요즘 아파트 시스템들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살고 계셨던 곳에서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통제 방식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우려가 되는 점들을 충분히 불식시키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만 나중에 선도지구 지정됐습니다. 아니면 지정을 위해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선뜻 내주시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만 통합 재건축이 됐었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통합 재건축이라고 해서 옆에 단지랑 마음만 맞으면 같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하고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은 특별건축계획구역으로 6개 블럭이 나눠져 있는데 모든 단지들이 다른 이웃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16개 단지가 묶여 있는데 안에도 도로가 있고 각각 대지 지분이 틀리고 살고 있는 평형대가 다 틀리겠죠. 준공된 연수도 다 틀리겠고, 그러니 처음에 동의받을 때는 내가 대지 지분이 더 넓은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개발하면 내 대지 지분을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동의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해들을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은 이미 감정평가로서 난 다 보상을 받고 많은 금액을 보상받았으니 내가 나중에 들어갈 집도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반포 4지구의 경우도 7개 단지가 지금 통합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자의 이기적인 부분을 관리처분 계획으로 해소한 현장이에요. 위에 보시면 가운데 회색으로 도로가 잘려 있어요. 남쪽은 고속도로변이고 저쪽 위쪽은 한강이 가까운 쪽이에요. 지하철역과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단지별로 통합을 7개 단지가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나는 저쪽 고속도로변에 가기가 싫어. 그쪽은 시끄러울 거 아니냐. 그리고 저쪽 고속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난 그대로 니네가 좋아. 이런 각자가 원했던 자기가 기존에 살고 있던 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워낙 강하셨기 때문에 관리 처분을 할 때
같은 35평을 가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단지에서 우선적으로 갑니다라고 처분을 했어요. 다만 나는 기존에 있던 위치보다 다른 위치로 가고 싶어라고 하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쪽에서 이미 다 차 있어서 갈 데가 없으면 못 갑니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관리 처분을 각각 블럭별로 관리 처분을 한 현장이고요. 신바포 1차 아파트는 사실상 하나의 아파트 단지였지만 애당초 시작할 때는 2개의 동을 빼고 했었습니다. 그 2개의 동이 별도의 지번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 2개의 동은 당신들하고 재건축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동의서를 안 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단지만 개발을 하다가 나중에 그 2개 동이 앞에도 재건축하고 뒤에도 재건축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낙동강 몰이할 돼버리니까 무릎 꿇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세대당 5천만 원씩 더 낼 테니까 우리도 포함시켜 주세요. 해서 여기는 통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관리 처분이라는 걸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좀 이제 경험을 하고 오시다 보면 비례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비례율이 곧 사업성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비례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현물 출자를 하시고 사업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 사업 수익 생긴 거를 각각 몇 프로로 나눠 가실 거냐라는 걸 따지는 게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100%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출자하셨으면 향후에 나는 10억은 내 본전인 거예요. 근데 비례율이 50%다라고 하면 난 10억짜리를 출자했지만 내 값어치를 5억으로 밖에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례율이 낮으면 내 재산을 깎아먹는 사업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일례로 한강변에 있는 한강맨션 아파트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 5층짜리 아파트인데 거기 비례율이 60%대예요. 근데 거기 조합원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입주하고서 전부 다 환급 받으세요. 돈을 더 돌려받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례율이 여러분들이 곧 내야 되는 분담금의 그 척도가 아닌 사업성의 척도가 절대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재산을 출자하시잖아요. 24평짜리도 출자하시는 분, 34평을 출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수익을 어떤 비율로 똑같이 나눠 가실 거냐. 비례율이 90%다라고 하면 그 수익의 90%씩을 똑같이 나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에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익, 여러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전체 수익이에요. 그 수입에서 투자한 비용 있잖아요. 공사비라든가 사업비 등을 다 뺍니다. 그럼 순이익이 되죠. 그 순이익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출자하신 비율로 나누는 게 비례율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례율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배정받은 신축 아파트가 10억 원이다. 근데 내가 비례율이 기존의 종전 가격이 10억 원이었어. 그럼 비례율이 100%였다면 나는 10억만큼은 본전이기 때문에 10억짜리 아파트는 공짜로 가시는 게 되잖아요. 근데 11억짜리 아파트를 배정받으시면 1억을 추가로 내셔야 되겠죠.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정받으셨으면 1억을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계산하기 위한 비율이 비례율인 거지. 그러면 비례율도 보시면 밀대 그림으로 약간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수입이 10억 원으로 똑같다고 치면 비례율은 여러분들 평가 금액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수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돈하고 지출된 비용을 뺀 총 그냥 순수한 사업 수익을 얘기하는데 사업 수익이 똑같은 상태에서 비례율이 왼쪽 거는 100%고 오른쪽 건 50%가 계산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평가한 10억 원의 비례율 100%면 10억 원이 본전인 거고 여러분들이 평가한 금액이 20억 원이었는데 비례율이 50%라고 하면 여러분들 본전은 결국 똑같은 10억 원이에요. 그래서 비례율이 여러분들 분담금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담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얼만큼 비싸게 팔아서 얼만큼 저렴하게 짓느냐가 제일 여러분들 분담금하고 직결됩니다. 자, 그럼 아까 나는 얼마 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현재 시점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분담하셔야 될 비용이 언제 어떤 절차로 확정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결정됩니다. 땅이 결정된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면 사업할 수 있는 주체가 결정되는 거고요. 조합 설립 후에 시공자 선정까지 간다는 거는 이제 공사비 등이 좀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짓고자 하는 사업 건축 규모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출자한 비용이 결정되는 거고, 그 비용이 결정되면 분양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몇 평을 갈 건지 결정이 되는 관리 처분을 하고 비용 분담을 결정을 하게 되는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분담금을 공개하라는 의무는 서울시 기준으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추정 분담금을 여러분들한테 통지해 드립니다. 근데 이 추정 분담금은 말 그대로 추정치예요. 왠지 아시죠? 아까 이 이후에 결정돼야 되는 공사비도 모르죠. 사업 규모도 모르죠. 여러분들의 평가액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추정 분담금이라는 걸 공개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또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조합에 동의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려요. 이것도 법적으로 의무예요. 이 단계도 마찬가지로 땅은 결정이 됐죠. 정비계획을 통해서 땅은 결정됐는데 건립할 수 있는 건립 규모도 결정 안 돼 있고 여러분들 평가액도 결정 안 된 시점에서 추정치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서울시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허가 행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공개를 해라라고 서울시 조례로 의무사항을 정해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변동이 없는 가장 확실한 분담금을 통지받을 수 있는 시점은 분양신청 통지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분양신청하세요. 그때 조합에서 알려드리는 분담금이 가장 그 변동이 폭이 적은 분담금이 되겠죠. 이런 절차로 분담금이 여러분들한테 제시될 거고, 초반에 분담금이 제시되는 걸로 보시면 나 여기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데 나보고 분담금 5억 내라면 나 어떻게 내냐, 나 이거 걱정돼서 동의 못하겠다.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업을 가봐야 내 분담금이 확정되는데 애당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비도 추정하고 평가금액도 추정하고 분양가도 추정한 상태에서 제시된 것만 믿고 사업을 갈지 말지 판단하시는 건 좀 뭐라 그럴까 어리석은 판단이지 않을까, 너무 섣부른 판단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될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일단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 사기를 치다 온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부탁이나 설명을 아마 쉽게 잊어버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저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에 한 300여 개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에만 165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입주시킨 실적만큼은 대한민국 탑입니다. 지금까지 26개 현장을 입주 완료시켰어요. 아까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죠. 재건축 조합이라는 그 조합이 이 사업을 처음 접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접해왔던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시행착오 없이 진행을 시켜야 되는 용역인데, 한 번도 입주 완료까지도 해보지 않은 업체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는 26번씩 해봤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 실수 반복하진 않겠죠. 그런 회사인 주성 CMC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업 진행에 좀 이해도를 높이고 동참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사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